네, 높임 표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될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높임 표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뉘기 때문에 항상 보기를 만들 때 상대인 누구를 높이기 위해, 주체인 누구를 높이기 위해, 객체인 누구를 높이기 위해 라고 하는 그 조건을 반드시 달아서 보기를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항상 문장 속에서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라고 하는 문장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문장 속에 아버지는 뭐에 해당하는가, 할아버지는 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늘 얘기하던 것처럼 서술어를 기준으로 한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예문에서 살펴보자면 이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드렸다예요. 그래서 드렸다를 기준으로 이 서술어의 행위를 한 사람, 그러니까 드린 행위를 한 사람인 아버지가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물 드리는 행위의 대상, 즉 당한 사람,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 문장에선 받은 사람이 되는 할아버지는 이 문장 속에서 객체가 된다라는 걸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 해당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체인 아버지, 객체인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보기는 일단 먼저 지우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먼저 주체가 누구인가, 객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문장에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 상대는 누구인가 라는 걸 항상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 이 듣고 있는 사람이죠. 청자를 높인다 내지는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인 상대 높임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 듣는 사람인 상대를 높이는 방법은 일단 종결 표현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문은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예문과 해요체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자, 하십시오체는 일반적으로 종결 표현이 어쩌고 저쩌고 비읍니다의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받았습니다 같은 경우 되겠죠. 여기 습니다에 해당하는 비읍니다. 이런 경우가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요체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했어요와 같은 종결 어미를 가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 받았어요 같은 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에 해당하는 상대 높임법이다. 그 다음에 해요체는 비격식체에 해당하는 상대 높임법이다 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죠?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자, 격식체는 어떤 경우인 거냐? 비격식체와 비교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듣는 이와 상대방이겠죠? 상대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친하지 않은 사이,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체를 사용하는 표현이 되고요. 비격식체는 이와 반대되는 사적인 자리,
개인적인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듣는 이와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울 때,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비격식체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하십시오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십시오체는 듣는 이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 그 다음에 해요체는 사적인 자리에서 해요체는 듣는 이와 심리적 거리감이 없다 라는 내용 체크해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여기 해라체와 해체를 비교하는 것도 두 번째로 주의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해라체 같은 경우에는 높임 표현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듣는 이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네, 격식을 갖춰서 낮춤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격식 낮춤 표현이 되는 거고 해체 같은 경우에는 비격식 낮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격식을 갖춰서 낮춤 표현을 해주는 거고 공부해 같은 경우에는 비격식 낮춤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까지 구분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상대높임법 정리하고 넘어가면 상대높임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춘다. 대상이 듣는 이이다. 그죠? 항상 문장을 줄 거니까 이 문장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종결 표현을 보면 되는데 종결 표현에 비읍니다. 뭐뭐 했어요 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 된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대 높임법 일단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에요. 자, 주체랑 객체는 다시 한번 서술어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체, 객체를 먼저 문장 속에서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이 주어져 있네요. 주셨다라고 하는 예문과 드렸다라고 하는 서술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주셨다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체크해야겠죠. 준 사람,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일단 주체는 일단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민재가 받은 사람이니까 객체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드렸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사용한 나 문장에서는 준 사람은 민재죠. 드린 사람은 민재. 주체가 민재가 되는 거고요. 받은 사람인 선생님은 객체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 문장도 선생님을 높이는 거고 나 문장도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가에서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거고 나에서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인다라는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법부터 살펴보면 서술어의 주체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때 총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 주셨다 같은 경우를 쪼개면 주다의 시,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요 시라고 하는 표현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격조사인 깨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네, 주어로 만들어주는 격조사인 깨서를 썼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러면 위에 사용된 주셨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분석했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주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에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거니까 얘는 특수어휘가 아니죠. 근데 계시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게다의 시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 형태가 아니라는 거.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사용해 놓고 여기에 주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다라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시험 시간에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면 시가 보이네? 시가 보이네? 여기도 시가 보이네? 그러니까 선어 발음이 시 맞구나 체크하고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 시가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객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나 예문에 사용된 걸 그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여요. 그쵸? 무엇을 혹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그 대상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 자, 당하는 사람 높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부사격 조사 에게라고 하는 말 대신에 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선생님 깨 사용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시다, 들이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어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용된 들이다 역시 특수어휘로 볼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주체인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다. 두 번째 조건이 돼서요. 항상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맞는 보기가 맞는 보기다. 라는 걸 항상 체크를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요 주체 높임 중에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높여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 일부나 가족 같은 경우를 높여서 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높이면 직접 높임이고 간접적으로 높이면 간접 높임인 건데 자, 요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을 때는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어말 어미 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어휘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자면 할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시다라고 하는 예문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아프시다 대신에 특수한 어휘로 사용되는 편찮으시다와 같은 특수어휘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요게 주체 높임 중에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두 개의 차이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한 문장 안에 주체 높임만 사용되거나 객체 높임만 사용되면 너무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 아버지께 선물하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됐죠? 네. 요렇게 말을 했다, 문장이 주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장은 역시나 다 뜯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뜯어보느냐? 일단 주체인 누구, 객체인 누구, 상대인 누구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가장 간단한 건 일단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부터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듣고 있는 사람, 손님이에요. 상대가 되겠죠. 상대 높임의 대상인 손님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상대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읍니다. 라고 하는 종결어미 사용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서술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자,
자, 선물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하다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선물한 사람, 그쵸? 선물하는 사람도 손님이잖아요. 자, 선물하다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손님을 주체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주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찾자면 주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물하다에 선어말어미 시를 붙였죠. 괜찮나요? 그러면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겠죠? 받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이때는 그러면 객체인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은 조사, 깨를 사용했죠.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함으로써 객체인 아버지를 높였다 라는 문장 가능해지죠. 여기까지 체크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자, 기뻐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자, 기뻐하다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달라지죠. 기뻐하다의 주체는 아버지가 돼요. 그렇죠?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버지니까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해되나요? 괜찮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상대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결어미 사용한 거고요. 비읍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 부분이 선물하시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했고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서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뻐하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높임 표현이 섞여 있을 경우를 조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리가 끝났고요. 다음으로 시간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장 바탕에 두셔야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그 다음에 말하는 시점을 항상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우리를 사건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하는 시점은 우리가 발화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이르면 과거 시제.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면 현재 시제. 이르면 과거, 일치하면 현재.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가 뭐보다 이르면, 일치하면, 나중이면 이라고만 얘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또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사건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앞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앞선다는 항상 먼저이다. 괜찮나요? 먼저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전이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이전이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사건시가 먼저, 발화시가 나중.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과거시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괜찮죠? 뭐 두 번째 문장은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일치하는 거니까 현재 그대로고요. 그리고 얘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발화시가 먼저고 말이 먼저고 사건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상의 이 차이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가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시제는 일단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요. 근데 선어말 어미 at이나 엇 사용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at섯, 어섯을 사용하는 경우, 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at섯이나 어섯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꽃이 피었다와 달리 꽃이 피었었다가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at섯이나 어섯은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추가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at섯이나 어섯. 그리고 더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이런 경우 과거에 내가 봤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가 사용된 거죠. 괜찮나요? 자, 요 경우 생각해 두시고요.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로 는이나 니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달린다 내지는 먹는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니은이나 는 같은 경우를 통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괜찮죠? 하지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이다 같은 애들을 이야기해요. 이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그냥 기본형으로 나타내면 된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형용사인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예쁜다 라고 표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꽃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얘를 꽃인다 같이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냥 기본 형태로 써주면 된다. 그러면 현재 시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는 get을 사용하면 돼요. 괜찮죠? 내지는 뭐뭐을 것이다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기본 형태인데요. 항상 우리는 예외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인 거냐?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와 같은 예문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잤다라고 하는 서술어에서 자, 앗, 다기 때문에 선어멀음이 at의 형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방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만 따랐을 때는 과거시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얘는 사건시와 발화시를 따져보면 말을 한 시점은 지금이지만 잠을 못 자는 건 나중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먼저고 사건이 나중이에요. 이 경우는 당연히 미래 시제겠죠? 괜찮나요? 미래 시제의 표현이지만 at이라고 하는 선어멀어미를 써준 거예요. 왜냐? 가까운 미래의 확실한 일이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과거 시제 써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시 들어갔으면 무조건 미래 시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예문을 보셨을 때 항상 예외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쯤 춘천에는 비가 오겠지? 라고 하는 예문에 분명히 보시면 오겠지에 get이라고 하는 선어머러미가 보여요. 그치만 지금 말하고 있고요. 비가 오는 것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발화시랑 사건시, 비가 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똑같죠. 결국 얘는 get이 쓰였지만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자, 그치만 현재와 더불어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get이 사용된 거예요. 괜찮나요? get 같은 경우에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 같은 경우도 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일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겠네. 괜찮죠? 이런 경우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시제다라고 외우고 가시면 안 돼요. 항상 예문 속에서 사건시와 발화시 뭐가 먼저인지를 따져주고 가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관형사용어미 시간부사어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부사어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옛날에가 과거, 어제, 과거, 지금, 현재, 내일, 미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괜찮죠? 시간부사어는 사실상 그래서 별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관형사용어미 부분이죠. 자, 관형사용어미는 왜 체크를 해두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선어말 어미를 봤던 애들이랑 모양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죠. 자, 앞서서 우리는 선어말 어미인 는을 사용하거나 니은을 사용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관형사용 어미인 는이 등장하고요. 그쵸? 관형사용 어미인 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또 니은도 있어요. 괜찮나요?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인 거냐? 관형사용 어미라는 건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그 용언이 특정 체언을 수식하게 만드는 모양으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용 어미가 결합했다면 이 뒤에는 반드시 체언과 결합하게 되겠죠. 뒤에 명사나 대명사 같은 체언이 있다면 관형사용 어미가 사용된 거예요. 하지만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말 어미보다 앞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어말 어미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자면 다 같은 경우. 괜찮죠? 체언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구분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느냐? 자, 니은을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한대요. 예를 들자면 어제 본 영화 같은 경우겠죠. 여기에 분명히 니은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용되었지만 이 니은은 뒤에 있는 영어를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관형사용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화를 봤고요. 사건시가 먼저고요. 그리고 말하는 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과거 시제를 관형사용 어미 니은이 붙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영화가 된다면 는 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인 게 아니라 여기는 는 이라고 하는 관형사용 어미가 사용되어서 영화를 수식하고요. 사건시 발화시를 따졌을 때 말하는 거 지금, 영화 보는 거 지금. 그래서
현재 시제 되는 거죠. 뭐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 영화가 되겠죠. 여기에 리을 사용해서 괜찮나요? 그리고 밑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랑 결합할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온대요. 어떤 경우냐? 예쁘던 꽃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쁜 꽃 되겠죠. 여기에도 분명히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얘는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와는 다르게 꽃이라고 하는 체현을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인 거죠. 그리고 예쁠 꽃? 뭐 문장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경우가 되겠죠. 미래에 예뻐질 뭐 꽃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무튼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 예쁠 꽃보다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뭐 밝아질 미래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밝아질 미래 이런 경우 괜찮죠? 여기도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어미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냈다. 어떤 시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냈다. 이런 식의 보기의 형태가 될 텐데 그때 어떤 형태가 사용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사건시와 발화시를 따져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시간 표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피동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은 주체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능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는 것,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는 호랑이의 행위를 초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잡혔다는 토끼가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토끼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잡힘 당한 행위에 초점. 괜찮죠? 자, 이게 이제 피동 표현인데, 자, 피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선적으로 아지다 또는 어지다, 개 되다를 붙이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은 우리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미사인 이히리기를 붙여서 만들어진 피동문을 우리는 전미사가 붙었다라는 게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요거 가능하고요. 명사 뒤에 되다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되다 같은 경우도 있겠죠. 명사 합격 뒤에 되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가능은 하죠. 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아지다나 어지다, 개되다, 뭐 명사 뒤에 되다 요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의미로 접근해도 얘가 당하는 거구나 라는 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이히리기 같은 전미사가 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항상 사동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함께 고려해 주셔야 돼요. 사동문은 주체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시키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통사적인 방법으로 뭐뭐하게 하다 또는 뭐뭐하게 시키다 붙이면 돼요. 뭐 문제될 거 없죠. 역시나 얘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서 잘 출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도 파생적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 거죠. 파생적 사동문은 이, 히, 리, 기, 우, 구, 추와 같은 전미사를 붙이면 가능해집니다. 자, 당연히 우구추 같은 경우에 전미사의 형태를 발견했다면
사동문이라는 거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붙으면 사동문이니까. 예를 들어서 비우다 같은 경우 있죠. 쓰레기통을 비우다. 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동문이라는 걸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이히리게가 왔다면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일 수도 있고 사동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전미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거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돼요. 피동사동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빈도로 출제됩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항상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해 주세요. 목적어가 있으면,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 혹은 목적어가 없다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문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문이 되는 거죠. 자,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예문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지금 요 문장 있죠?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이 문장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잡혔다 같은 경우에는 잡다에 he, 다가 되죠. 그래서 얘는 잡히었다. 그 중에 he라고 하는 전미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피동과 사동 중에 he가 쓰였지만 목적어가 없으니까 피동문이구나.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예문으로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입혔다에는 입, he, 다이기 때문에 he라고 하는 전미사가 보여요. 그렇지만 이 문장은 옷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사동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항상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거 엄청 유력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피동 표현만 설명되어 있지만 항상 사동 표현과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인데요. 인용 표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다가 중요해요. 그대로 옮기는 게 직접 인용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옮긴다. 이게 간접 인용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예문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수민아 산책하자. 이거는 민주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달아서 라고를 붙여줬죠. 그쵸? 큰 따옴표와 그 다음에 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민주의 말을 그대로 옮겼죠. 이건 그래서 직접 인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있는 거 수민이에게 산책하자고 말했다가 있죠. 이 문장은 큰 따옴표와 라고 대신에 그냥 고만 사용되죠. 큰 따옴표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민주가 수민이에게 산책하자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수민이가 산책하자 라고 말한 거를 나의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민주의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 옮긴 게 되는 거죠. 간접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큰 따옴표와 라고가 있는가, 큰 따옴표가 없는가, 요걸 가지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인용 표현까지 정리하면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 전체 정리 완료됐고요.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건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니까 그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꼭 꼼꼼하게 예문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